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지재의 대표 변호사 이지훈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협회와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에 제가 첫 이제 활동으로 이렇게 대전에서 여러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라고 하긴 좀 거창하고 요즘에 이제 현지조사에서 많이 이슈되는 것들 그리고 가장 관심이 많으실 현지조사에서 어떻게 하면은 적발이 되지 않을까, 그 기준이 어떤 거고 과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구제책, 해결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게 결국에는 현지조사가 저희에게는 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긴 하지만 기관에서 좀 더 관련 규정이라든가 그러한 내용 등을 좀 정확히 숙지하셔서 이번 기회에 그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이제 전문적인 장기 요양 기관인의 한 분으로서 이러한 관련 법령도 모두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급여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정당한 기관 운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말씀을 이렇게 거창하게 드렸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도 이제 변호사로서 관련 고시나 세부사항, 법령을 보면서 자주 드는 생각인데 과연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실제 이것을 적용해서 운영하는 원장님들께서 모든 그 운영을 관련 법에 따른 취지에 따른 적법한 운영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좀 의문이 많이 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은 법에서 이제 법에 가진 한계 때문에 모든 세세한 내용을 담을 수 없다는 법의 한계 때문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취지에 따른 해석 방법을 여러 회원님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과연 그러한 내용들이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위반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나 규정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 자료라고 거창하게 말씀드렸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은 구두로 말씀을 드릴 거고 이게 보면은 내용은 간단하게 키워드 위주로 좀 간략히 작성된 거기 때문에 강의 내용을 충분히 잘 들으시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든 기관 협회를 통해서나 아니면 저희 법인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그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법무법인 지재 소개를 드리는 이제 첫 단계인데요. 저희 법무법인 지재는 초창기에 이제 다수의 장기요양 기관 관련 쟁송이라든가 현지조사에 많이 참여했던 변호사님께서 이러한 현지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행정조사가 적법하게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어떤 위반 내용이라든가 그러한 것에 비추어서 과다한 처벌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환수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것을 어떻게 하면 구제해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동기에서 사무실을 개소하게 되었고 저희가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했던 게 이제 현지조사 때 변호사 입회를 저희가 아마 최초에 시도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입회를 나갔을 때는 그 공단 현지조사팀에서도 이제 좀 당황을 하셨죠. 왜냐? 그 이전까지는 변호사가 이렇게 조사까지 끼는 거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호사 또는 회계사나 전문인들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행정조사 기본법에서 규정된 여러 원장님들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 과정에서 이런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 원장님들께서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데는 전문가일 수 있지만 관련 규정이라든가 그런 해석 그리고 조사 절차에서 적법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해서는 조금은 좀 부족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하신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관련 법령에서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권리로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꽤 오랫동안 장기요양 사건을 전담으로 수행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원장님들과 같이 노력한 결과 환수라든가 업무정지 그리고 요즘엔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 학대 방임 관련해서 노인보호 전문기관 조사 그리고 형사 절차에서도 다수의 많은 이제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고 그 해당 성공 사례를 여러 밴드라든가 공지사항 협회 공지를 통해서 여러 방면으로 알려드리고 있어서 저희도 개인적으로 좀 뿌듯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여러 원장님들과의 협업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러한 장기요양 관련 소송을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진다고 생각하셨던 게
뭐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이거를 소송으로 해갖고 변호사 선임한다고 할 때는 이게 과연 뭐 성공 가능성이 승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 진행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100이면 100 다 진다 이런 안내를 받으시고 지레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보면은 관련 환수 소송이라든가 업무정지 소송에서 다수의 이제 승소 사례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도 아직도 공단에서는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환수에서 승소를 하시게 되면 결국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환수라는 것이 이 처분의 공정력이라고 해서 어떤 법원에서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취소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취급되는 그 효력 때문에 원장님들이 환수 결정 통보를 받으신 그 해당 달부터 법원에 다투고 쟁송 절차를 거치는 것과 무관하게 모두 다 환수를 해가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저도 소송을 할 때는 그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보통 환수가 승소하게 되면은 공단에서 이제 그 전산상기를 통해서 가져가던 환수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지사나 이럴 때 방문하신 원장님들께서 꼭 듣는 말씀이 공단에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겨왔냐고 참 의아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좀 많이 시대도 바뀌었고 이제 여러 원장님들께서도 많이 다투시고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다투지 않고 약간 어떻게 보면 법적 판단에 사각에 빠져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이제 명시적인 판단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원장님께서는 뭐 좀 어떻게 보면은 조사 결과가 뭐 실제 내용과 다르거나 아니면 원장님들이 생각하는 일반 상식에 어긋나는 그러한 위반 기준으로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다투시긴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지제도 이 장기요양 전담팀을 만들어서 여러 다수의 경험을 수행했던 변호사님들과 함께 좀 좋은 판결을 만들어서 여러 원장님들께 좀 긍정적인 효과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거는 제 소개인데 요거는 뭐 간략히 책자로 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여러 원장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뭐 물론 가장 궁금해하시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 이제 장기 요양 기관을 운영하시다 보면은 공포의 월요일, 공포의 이제 화요일이라고 말까지 나오는데 항상 불시에 닥치는 현지 조사가 기관에서의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현지 조사를 받아보지 않으신 원장님들이나 아니면 지자체 또는 공단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니 조사가 나오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이라고 그렇게 걱정들을 하시냐 정상적으로 잘 운영을 하셨으면은 조사를 받아서 아무런 위반 사항이 나오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어떤 조사라는 게 저도 변호사로서 이제 법원이라든가 수사기관에 같이 입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어떤 조사를 받는다 그러면 부담감을 갖는 건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제 여러 원장님들께서는 이 현지 조사를 통해서는 단순히 뭐 환수뿐만이 아니고 결국에는 기관의 문을 닫아야 되는 업무정지 처분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뭐 현지 조사에서 그동안 기관을 운영을 잘했다고 해서 아무런 부담이 없는 것은 뭐 전혀 아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원장님들께서는 이번 시간 또 여러 원장님 협회를 통한 여러 정보 공유를 통해서 철저하게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시면은 뭐 현지 조사가 그렇게 뭐 부담이 되는 조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에서도 현지 조사에 많이 입회를 하는데 요즘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를 마치고 정말 소수의 그러니까 업무상 착오에 따른 정말 소수의 위반 행위가 나와고 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주무관에게 칭찬을 받는 경우도 많으시고 지난주에도 저희가 입회했던 데도 아무런 위반 사항이 나오지 않고 단순히 그냥 종사자 그 근무 시작일, 그러니까 근무 개시일 그 정도에 따른 것만 좀 신고가 누락된 부분이 나와서 그거는 간단히 과태료 사안으로 종결된 사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현지조사의 구조라든가 아니면 그 내용 등을 좀 잘 숙지하셔갖고 현지조사를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삼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은 원장님들이 그동안 뭐 업무상 조금 착오로 했던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셔도 됩니다. 결국에는 현지조사를 통해서 나와서 정말 거액의 환수라든가 업무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거는 정말 큰 위반 사안들만 되는 거지 사소하게 뭐 어떤 일부 업무상 처리에서 뭐 신고가 늦었다거나 요 정도 갖고는 다수의 뭐 환수나 업무정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시금 기관 운영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생각하셔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관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조사가 워낙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과연 현지 조사는 어떻게 나오는지부터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이제 현지 조사라고 해서 이제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공단 자체적으로 이제 장기 요양 급여 비용이 적법하게 제대로 나갔는지를 판단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공단이 하는 조사를 현지 심사 또는 모니터링이라고 부르는데,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은 결국에는 현지 조사의 경우에는 해당 현지 조사를 통해서 환수라든가 부당 청구가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이라는 제재 처분이 수반되게 됩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실시하는 현지 심사, 모니터링의 경우에는 공단 자체적으로 급여 지급된 부분에 대한 적법성만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정지나 제재 처분이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현지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뭐 보시면 정기조사라고 해서 연 2회 뭐 실시하는 조사가 있는데, 보통 이러한 조사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루어지는 조사는 밑에 나오는 수시나 긴급조사라고 말씀드리는데, 항상 원장님들이 받고 계시는 대부분의 조사가 바로 이겁니다. 사전에 통지 없이 아침에 공단과 지자체가 기관을 방문해서 현지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바로 즉시 조사를 이루어지는, 이러한 부분이 대부분 수시 긴급조사인데, 수시 긴급조사의 경우에는 최장 36개월, 그러니까 현지조사의 경우에는 36개월 동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36개월이라는 기간의 제한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업무정지 처분과 관련된, 그러니까 36개월 안에서 예를 들어서 환수나 부당 청구가 발생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제재 처분이 나온다는 기간이고, 환수는 이 36개월과 무관합니다. 왜냐? 환수는 관련 법원이라든가 법리에 따르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란 무엇이냐면은 실질적으로 받을 요건이나 그러한 충족을 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잘못 나간 상태를 다시 회복하는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거는 일반적으로 소멸시효라고 해서 10년의 소멸시효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 현지조사의 36개월과 무관하게 공단에서는 이 이외의 기간 최장 뭐 10년치까지도 환수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수시조사는 언제 나오느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가장 대부분이고 중요한 건 첫째, 신고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기관과 뭐 조금 대립적에 있던 뭐 종사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기관과 뭐 어떤 문제로 트러블이 있었던 수급자나 보호자, 이러한 분들의 신고나 민원이 있는 경우가 좀 많고, 요즘에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현지조사를 나가고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여쭤보는 게 가장 최근에 뭐 좀 기관에 안 좋게 나가신 뭐 종사자나 수급자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는데, 요즘에는 그런 분들도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현지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좀 자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무엇이냐? 종사자들이 원장님한테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민원이나 신고의 가능성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은 뭐냐면은, 그분들을 뭐 어떻게 뭐 배타적으로 뭐 종사자들을 딱 금을 거서 뭐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사자들이 여러분들을 다 보고 기관의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알기 때문에 결국에는 종사자 모두가 어떻게 보면 CCTV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적법하게, 그러니까 좀 탈법적이나 위법적인 운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해갖고 제가 종사자들을 조심스럽게 뭐 대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결코 그분들이 나중에 신고나 민원을 꼭 제기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관에 이제 좀 악의적이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언제나 뭐 신고나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 종사자들이 여러분들의 행동을 본다는 그러한 감시자 역할도 일부 수행한다는 걸 명심하셔갖고 가능하면 좀 탈법적이거나 위법적인 행위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좀 더 이슈가 되는 거는 세 번째, 사회적 이슈가 있는 사항입니다. 사회적 이슈가 있는 사항은 뭐냐? 뭐 좀 거창하게 사회적 이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간단한 대표적인 게 노인보호 전문기관 조사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보면 요즘에 좀 많이 일어나는 게, 이게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상 고령의 수급자들을 모시는 구조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뭐 부득이하게 돌아가시는 일도 있고 또 다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그때 이제 과연 기관에서 적절한 돌봄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남아 있는데, 요즘에는 보호자분들이 뭐 물론 어르신들 자신의 부모님들을 잘 보살펴 주는 것을 감사한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서로 떨어져 있는 공간에서 있다 발생한 사건이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기관에서 잘못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하는 경우가 좀 많긴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자주 하시는 게 지자체나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 대한 민원인데, 이와 같이 노인 학대나 방임을 이유로 해서 노인 보호 전문기관의 조사가 나온 경우에는 의례적으로 현지 조사가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좀 한번 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기계적으로 노인 보호 전문기관이 나왔다고 해서 공단의 지자체의 현지 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은 그런 경우에는 요즘에는 워낙 이쪽 구조를 잘 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나아가서 지자체에서는 그러한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은 아닐 수 있다는 그러한 의심을 갖기 때문에, 뭐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신고뿐만 아니고 수급자나 뭐 보호자들이 공단이라든가 지자체에 이렇게 또 별도로 또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지자체에서도 현지조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드렸던 사회적 이슈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조사 대상에 선정된 경우에는 현지조사도 나올 수 있다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좀 적절하게 미리 준비도 하고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보면은 왜 현지조사는 통지를 하지 않고 나올까요? 관련 법에 따르면은 조사 개시 7일 전에 사전 통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면 왜 통지를 하지 않을까요? 네, 거기 단서의 규정이 있습니다. 단서를 보시면은 이제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올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저희가 다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인가요? 네, 원장님들은 스스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항상 이 어떤 법원의 판단이라든가 자기에 대해서 이러한 어떤 해당 조항이 적용될 건지는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미리 통지를 하면은 종사자들과 어떻게 보면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입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관련 서류를 수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근데 조사를 하다 보면은 결국엔 아시겠지만, 저희가 아무리 서류 작업을 많이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종사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 그와 배치되는 경우에는 서류는 전혀 믿어주질 않습니다. 현지조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냐, 사전에 종사자들과 이러한 어떤 위반 행위에 대해서 입을 맞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단이나 지자체의 관행이 저는 옳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 인권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예전에 한번 권고를 한 적이 있지만, 지금 여기 행정조사 기본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전 통지를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전 통지 없이 오는 게 맞긴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게 맞다고 권고적 효력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원장님들께서 궁금하신 거는, 그렇게 권고적 효력까지 나왔고 나는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전혀 없는데 니네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해서 사전 통지 없이 조사를 나왔기 때문에 해당 조사는 관련 법령에 위반된 위법한 조사다. 그래서 그 위법한 조사에 따른 환수와 업무정지 처분은 위법하다. 자, 이렇게 주장하고 싶으실 거고 이러한 주장도 많이 합니다. 자, 그럼 과연 법원에서는 그러한 것을 받아주냐? 아쉽지만 법원에서는 그런 내용, 그런 사유를 통해서 행정조사가 위법하다고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 뒤에 나왔던 단서조항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권고적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걸 강제할 수 있는가? 뭐 그거는 좀 변론으로 하고, 그런 거는 지자체와 공단의 이제 자발적인 시정이 이루어져야만 그게 바뀔 것 같고, 아직 법원에서는 그 정도 사안만으로는 조사가 위법해서 그 해당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기까지는 않습니다. 뭐 안타깝긴 하지만 이제 뭐 올해 고시가 변한 것처럼 점점 이제 좀 많이
제도가 개선되고 또 현지조사의 방식도 많이 개선이 되는 점이 분명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좀 바뀌어 갈지 한번 저도 좀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지조사가 그러면 의뢰가 됐지만 선정 예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보다 두 번째 먼저 말씀드리면 신규 개설 등의 사유로 청구 실적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왜 안 나올까요? 나와봐야 환수할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초창기에 하시는 분들은 수급자를 모으시는 것도 힘들고 뭐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오히려 여러 기관 운영자분들께서 사비를 투입해서 운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3년 정도 지나야지 이제 어느 정도 수급자를 모집하고 기관 운영이 정상화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현지조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좀 여러 가지로 초창기도 그렇고 운영하시는 경우도 그렇고 여러 어려움이 많긴 합니다. 두 번째, 이게 이제 조금 그래도 유의미한 규정인데 기조사한 기관과 같은 기관인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작년 1월에 뭐 대상 기간을 뭐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로 해서 조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뭐 환수나 업무 정지가 없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받았는데 갑자기 올해 1월에 또 나옵니다. 또 나와서 똑같은 기간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똑같은 기간을 왜 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른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뭐 다른 증거라고 해봤자 뭐 결국에는 민원인들의 진술일 뿐이겠지만, 자, 그렇다면 지금과 같이 동일한 기간을 두 번 조사하는 게 적법할까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답답하시긴 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중복해서 조사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항상 법이라든가 법원의 태도는 다르죠. 단, 새로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다시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번 받으셨다고 난 한번 받았으니까 뭐 당분간은 안 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시고, 그리고 요 사안을 뭐 저는 변호사다 보니까 자꾸 소송이랑 연결시켜서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궁금하신 게 그게 맞으실 거고 원장님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현지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을까, 또 적발되면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주요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쪽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말씀드린 사례처럼 동일한 기간을 중복해서 조사한 경우에는 어떻게 다툴 수 있을까요? 네, 다툴 수 있습니다. 보면은 결국에는 동일한 중복조사이기 때문에 행정조사가 위법해서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환수나 업무정지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 측에서 새로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가 있었다는 걸 소명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과연 좀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 때문에 조금 교묘하다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하여튼 뭐 딱 동일한 기간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조금 어설프게 겹치거나 뭐 새로운 기간을 추가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그 조사가 원칙적으로 적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그렇게 나왔을 때는 공단에 한번 항의는 해보실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왔을 때 무조건 뭐 순순히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거고 법에 규정된 여러분들의 소중한 권리이기 때문에 한 번은 항의하시고, 그렇다면 왜 나왔는지에 대한 적절한 소명을 들으시는 게 현지조사에 대응하시는 뭐 방법 중에 하나고 또 효과적인 또 어떤 해결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들은 좀 미리 조사 전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상기관 선정 절차를 보면은 이게 관련 법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지조사라는 거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복지부 이 두 기관이 주재를 하게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나오는 현지조사는 보통 공단에 의한 선정 의뢰에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법과 현실이 많이 괴리되는 부분인데 뭐 현지조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법에서는 지자체에게 많은 권한을 줬지만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현지조사에 관여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공단에서 조사를 주도하지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기죠. 그럼 법에 따라서는 지자체에 권한을 줬기 때문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공단이 나와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 이거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위법한 거 아니냐? 그러면 위법한 조사니까 마찬가지로 또 환수와 업무정지 처분은 위법한 거 아니냐? 맞을까요? 네, 실질적으로는 맞긴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또 빠져나갈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행정의원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지자체가 이러한 조사를 수행할 능력이 있진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뭐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라고 해봤자 뭐 제가 한 분, 뭐 시설 한 분, 뭐 이 정도가 보통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한 분이 어떤 기관에 그 많은 서류를 다 들여다보고 그 많은 종사자들 다 일일이 면담해서 진술서를 만드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행정응원이라는 형식으로 공단이 이 조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행정응원이라는 건 본 행정청이 아니고 다른 행정청에 뭐 그 속해 있는 공무원 등이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보조나 지원적으로 나오시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조사 절차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다퉈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과 현실이 너무 괴리가 돼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걸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처음에는 안 받아준다고 해도 그때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판결이 있다고 해도 사회가 변하거나 뭐 상황이 변하게 되면은 그 판결도 이제 많이 바뀌게 되고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뭐 보면은 얼마 전에는 뭐 번외 얘기긴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형제 자매에 대한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할 정도로 어떤 법이 있고 판결이 있다고 해서 그게 꼭 모두 맞는 건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면 그때그때 판결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바뀐 판결도 참 많고 하니까 여러 원장님들께서는 이러한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다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이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권리가 있다고 해서 누가 알아서 챙겨주지는 않는 거기 때문에 이게 위법하다고까지 볼 수 없더라도 부당한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꼭 다투시고 주장을 하셔야지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야지 여기 현지조사, 그러니까 특히 장기요양기관 쪽의 현지조사가 많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다투시면 안 되고 좀 봤을 때 좀 이건 부당하고 관련 근거도 있는 경우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 없고 적극적으로 다투시면서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하나로 흩어져서 하시면은 전혀 바뀌질 않고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장기요양 기관인으로서 좀 제도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좀 어떻게 보면 좀 선구자적 위치를 좀 가지셔야지 좀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대상기관 선정조차는 저런데 결국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단이 대부분 의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현지조사의 착수라고 별도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규정에 따르면은 7일 전에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증거인멸 등의 우려로 사전 통지 없이 착수하는 게 보통이고 이렇게 관련해서 인권위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권고 조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인권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법적 의무, 구속력까지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권고일 뿐이고 법원도 말씀드린 예외 조항을 근거로 해서 사전 통지가 없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조사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현지 조사가 이제 처음에 들어오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조사 첫날에 오면은 아침에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 전화를 해갖고 뭐 현지 조사가 왔다. 그래서 주무관님과 앞에 있으니까 뭐 기관에 있으시면 뭐 바로 만나실 수도 있고 밖에 있으면 빨리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럼 오면은 현지 조사, 현장 조사서, 뭐 이렇게 현지 조사 개시 통보, 뭐 이런 것들을 줍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기간을 보겠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이제 관련 서류에 대한 영치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럼 첫째 날은 대부분은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오전에 대부분 영치를 해가고 그러면 그 관련 서류를 이제 현지조사 본부라고 하는 뭐 보통은 지사 회의실 쪽으로 가져가죠. 그럼 그걸 가져가고 이제 적법하게 관련 서류들이 잘 작성되어 있는지부터 보고 중요한 거는 첫째 날 대부분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가 시설장님들에게 이제 정형화된 질문을 합니다. 뭐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냐, 종사자가 몇 명이냐, 뭐 이런 것들을 대략적인 질문을 하고 특히 이제 뭐 본인 부담금이라든가 뭐 그런 거 갖고 전체적인 운영 과정에 대한 내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장님이 이때 좀 잘 대답을 하셔야지 뭐 시설장님에도 불구하고 잘 모른다거나 뭐 이러면은 당연히 그 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좀 볼 수 없다는 의심을 갖기 때문에 첫날은 이 시설장님들이 좀 잘 진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좀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만 봅니다. 세세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간혹이 아니고 이제 조금 뭐 긴급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조사에서는 당일날 이제 좀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는 본격적인 조사라는 건 뭐냐?
현지조사에서는 본격적인 조사고 조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종사자 면담입니다. 종사자, 수급자 보호자 면담. 요 세 분에 대한 이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직접 대면해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대면이 안 되면은 전화를 걸어서 그 해당 내용을 녹음해서 뭐 나중에 문답서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첫째 날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첫째 날 이루어지진 않지만 긴급한 경우,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표현을 이렇게 하진 모르겠지만 나온 자체로 둘이 또 진술을 마칠 좀 의심이 있다 그러면 당일날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이러한 여러 현지조사의 부당한 시작 때문에 나는 이러한 부당한 조사는 받을 수 없다, 나는 적법한 조사를 다시 나와달라 요청을 하면서 현지조사를 거부할 수는 없을까? 네, 안타깝지만 거부는 하실 수 없습니다.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단이나 지자체도 다 관련 예외 규정에 따라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사안만으로는 좀 현지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까지 보긴 힘듭니다. 그래서 자칫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현지조사를 거부하게 되면은 조사 거부로 평가돼서 6개월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되니까 그런 무리한 방법은 조금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 진행하셔야 되고, 그래도 간혹 그런 분이 계세요. 뭐 연락 와서 말씀드리는데 나에 거부하면은 그래도 뭐 조사는 안 나오니까 뭐 환수도 안 맞고 난 업무정지 맞고 말겠다. 네. 그렇게 되면은 뭐 거부하시는 경우도 뭐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또 나옵니다. 현지조사 거부했다고 업무정지 6개월 내리고 한 달 뒤에 다시 나옵니다. 끝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나 이거 폐업하고 때려치우면은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옵니다. 왜냐, 폐업 기관도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건 더 조사하기가 편하죠. 왜냐하면 관련 서류들을 다 건보해 이제 반환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폐업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폐업하면은 진짜 옛날 옛적 얘기죠. 옛날 옛적 얘기. 그때는 이제 이러한 제도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 정비가 안 됐을 때래 갖고 좀 구멍이 숭숭 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구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 뭐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간혹 여러 원장님들께 그런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러는데 큰일 나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네. 그래서 끝까지 나옵니다. 끝까지. 그러면은 업무정지 나오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환수도 더 나오게 되고, 또 나아가서 시설이 또 운영 중인 기관 경우에야지 좀 적절하게 대처를 하실 수 있지, 만약 폐업되고 관련 서류도 없으시면 대처도 더 힘드십니다. 어떻게 보면 현지조사 뭐 반박할 수 있는 자료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사 거부는 저는 가능하면은 좀 피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당한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그건 해당 내용 등을 좀 항의를 하시고 그러한 점을 참작해서 뭐 적법하게 좀 조사를 해달라 뭐 이렇게 좀 뭐 요청하시는 건 몰라도 조사 거부 시에는 업무정지 처분뿐만 아니고 다시 재조사가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그거는 좀 삼가해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궁금하신 게, 그렇다면 그렇게 당장 나와갖고 나는 도대체 이 현지조사가 뭐 때문에 나온지도 모르고 조금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자, 그럴 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현지조사 연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연기를 내가 절대 증거인멸이나 뭐 사전 뭐 진술을 모의하거나 하지 않을 테니까 다음에 나와주세요. 그렇게 요청하신다고 해서 지자체나 공단에서 친절하게 예, 그럼 제가 2주 뒤에 나오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현지조사 예외 사유가 있는데, 이게 이제 관련 규정에 있는 예외 사유인데, 여기서 원장님들이 이게 뭐 좀 유튜브로도 뭐 된다고 그래서 제가 표현을 좀 순화해서 말씀드리면은, 원장님들이 진짜 어쩔 수 없이 현지조사를 연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천재지변 뭐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기대하기 어려운 거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대표자의 질병이나 해외 체류.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표자가 많이 아파갖고 도저히 조사를 받을 수 없다. 어떤 경우가 있냐? 아까처럼 부당한 경우를 막 항의하시다가 혈압이 높아지셔갖고 쓰러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웃으시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병원으로 이송돼서 입원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연기가 가능합니다. 그냥 참고하세요. 뭐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참고만 하세요.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뭐 근처에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본인들의
병을 잘 알고 주기적으로 가서 쓰러지면은 입원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있으시면 참 좋겠죠. 요즘엔 입원도 좀 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뭐 그냥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해외 체류의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원장님들이 뭐 연계할 수 있는 해외 체류라고 하면 이미 나가 계셔야 되는데 뭐 그런 경우는 좀 드물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위임받아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표자가 좀 해외에 있거나 제가 그때 그 현지조사 자문하면서 했던 내용인데 미국에 계시는데 전화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뭐 현지조사 나왔다고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래서 대표님은 영문도 모르고 내가 미국에 있는데 조사를 어떻게 받느냐 그랬더니 공단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답니다. 뭐 대표님 거기 계시죠? 그러면은 시설장한테 위임해서 받으시면 돼요. 꼭 안 오셔도 돼요. 영문도 모르고 네 그렇게 하죠 해갖고 받으신 분이 계시는데 꼭 위임이 꼭 의무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대표고 대표가 내가 또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내가 조사를 받고 싶다. 그러면은 요 조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나는 해외에 체류약이 있기 때문에 정당한 연기 사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난 위임보다는 다시 오시면은 그때 받겠다. 그러면은 정당한 연기 사유이기 때문에 그때는 현지 조사가 연기가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자의 질병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제 그렇게 돼갖고 한 달 정도 뒤에 또 조사가 나온 경우도 뭐 자주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뭐 특별히 이거는 뭐 원장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연기하는 경우에도 서류 등은 먼저 이제 영치해서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왜냐 서류는 뭐 가져가도 뭐 사후에 이제 변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걸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근데 표정을 보니까 별로 현지 조사를 안 받아보신 분들 같은데 도대체 저 변호사가 왜 저렇게까지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할까? 현지 조사 오면 적법하게 받아갖고 있는 그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해서 받으면 되지. 네, 몇 분은 받아보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은 안 받아보신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원장님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뭐 이런 말씀은 그냥 번외로 드리는 건데 현지조사를 안 받아보신 원장님들은 그 말씀을 하시죠. 현지조사 받아갖고 환수 나오고 업무정지 당하게 됐다 그러면 딱 한마디 하십니다. 아유 기관을 어떻게 운영했길래 저 꼴을 하냐고. 그쵸? 뭐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남의 일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의 평가겠죠. 근데 원장님들께서도 운영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수급자들에 대한 적법 뭐 어떻게 보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만든 세세한 규정들이 운영을 어렵게 만들게 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 보면은 근무 시간이라든가 직종 구분해 놓았고 왜냐하면 이게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제가 이런 걸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이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 원장님들의 개인 사적 재산을 투입한 사업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사업체에서 종사자를 사업 어떻게 보면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정상적인 건데 여기는 그게 안 됩니다. 뭐 될 수는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요양보호사가 부족하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뭐 당신이 오늘 요양보호사해. 그러면 뭐 신고하고 신고 자체만도 오래 걸리고 그렇게 했다가는 분명히 현주소사에 걸립니다. 왜냐? 이거 필요에 의해서 잠깐 직종만 바꾼 거고 동일하게 근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떤 규정들이 너무 촘촘하게 돼 있다 보니까 운영하시는 분들이 실수를 하실 수밖에 없고 좀 위반을 하실 수밖에 없는 동기가 많은 거는 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다가 또 딴 길로 자꾸 흘렸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현지조사를 맞으신 분들이나 안 맞으신 분들이나 조사는 항상 잘 대비하셔야 되는 거고 또 조사 받으신 분들은 진짜 악의적으로 하는 요즘에 위반 행위는 없어요. 뭐 예전에는 진짜 허위 인력이라고 그래갖고 있지도 않는 사람을 막 종사자로 올리고 그런 분도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위반 행위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 근무는 제대로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해당 근무 내용이 그 신고된 직종에 따른 근무로 인정될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내용들 또는 뭐 위탁을 했는데 위탁하는데 일부 좀 미비한 부분 이런 거지 예전처럼 진짜 대놓고 악의적인 위반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받으신 원장님 대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까운 게 어떻게 보면 업무상 실수일 뿐인데 그거에 따라서 환수는 몰라도 업무정지까지 나오는 이 구조가 조금
저도 개인적으로 타당한지 좀 의문이 들고, 그래서 주위에 현지 조사를 받으신 원장님 계시면 너무 좀 책망하지 마시고 어떻게 된 건지 서로 내용도 공유하시고 자기가 적법하게 좀 이렇게 하면은 현지 조사에서 적발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 내용을 반영하셔갖고 좀 더 기관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계기로 삼으셔도 뭐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번외 얘기는 다시 들어가고, 그래서 현지 조사 방식이 이제 중요한데요. 현지 조사는 보통 구두 대면 조사가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구두 대면 조사는 뭐냐면은 종사자 한 분을 부르던가 아니면 공단 직원이 기관으로 찾아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직접 대면, 뭐 전화 문답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뭐냐면은 진술 위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진술 위주로 조사가 진행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내가 관련 서류 쓰라고 그래갖고 진짜 잘 써놓고 급여 제공 기록지에도 뭐 별걸 다 써놓고 뭐 라운딩 일지에도 뭐 가서 뭐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다 써놨다. 근데도 왜 자꾸 꼬치꼬치 캐묻을까요? 네?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이게 보면은 어떤 위반 행위를 하시는 분이 관련 서류를 부실하게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솔직히 진짜로 정말 잘못하신 분들은 서류는 오히려 완전 깔끔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서류 때문에 걸리시는 분들은 오히려 되게 잘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과연 간혹 서류 때문에 걸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위반 행위인지도 모르고 서류에다 다 남겨놓으시거든요. 근데 진짜로 위반 행위를 고의로 하시는 분들은 서류가 너무 깨끗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현지 조사를 나와봤자 서류를 근거로 해서 조사를 하면은 잡을 게 없습니다. 왜냐? 그런 분들은 서류에 어떻게 보면 도통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잘해놓으세요. 자, 그러면은 현지 조사에서 적발될 게 없다. 그럼 그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진술입니다. 진술. 결국에는 서류는 맞춰놓을 수 있지만 진술은 좀 모든 사람들을 일치되게 회유하기는 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구두 진술, 결국 대면 조사가 현지 조사의 대부분을 이룬다고 생각하고, 공단에서도 이거를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받아내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씁니다. 다른 종사자는 이렇게 말했는데 왜 당신만 이렇게 말을 하냐. 자꾸 허위 진술을 하면은 뭐 장기 요양 제공 제한 6개월 처분을 내릴 수도 있고 자격증을 없앨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는 형사고발까지 할 수도 있다. 협박 같으시죠? 그렇잖아요. 이거 딱 느낀 협박이잖아요. 협박은 아닙니다. 왜냐? 진짜로 거기서 그분들이 말씀하신 게 그렇잖아요. 허위 진술을 하면, 그러니까 if 만약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당연히 허위 진술이라는 게 밝혀지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법에 따라 맞습니다.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런 말씀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가는 경우도 크게 없고, 뭐 요즘에는 장기 요양 제공 제한 처분이 많이 좀 나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서워서 뭐 잘못 진술을 하는 거는 오히려 기관에 정말로 큰 피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사자 말 한마디에. 그래서 종사자분들도 조금 자기의 뭐라고 그래야 주인의식도 좀 가져야 되고, 기관이 이미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큰 위험을 갖는지도 좀 평소에도 좀 아셔야 되고, 그래서 요즘에 그런 소송도 많습니다. 그렇게 악의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종사자를 상대로 기관이 형사고소나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고, 정말로 그렇게 기관에 허위 보거나 이렇게 한 종사자들에 대한 뭐 사기죄를 인정한 판결도 있고, 뭐 손해배상금도 뭐 환수의 거의 대부분을 뭐 손해배상으로 인정할 정도로 책임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종사자들에게 미리 안내를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허위 진술을 할 때, 진짜 허위 진술을 할 때만 그런 처벌을 받는 거지, 그거에 뭐 이렇게 뭐 심리적 압박을 느껴갖고 뭐 진짜 있지도 않은 진술을 하는 거는 오히려 기관에 큰 해가 되고 기관에서 오히려 그러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평소에도 이제 인식을 시키셔야 됩니다. 근데 또 너무 협박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뭐 허위 진술하면 뭐 나는 너를 형사 고발하고 형사 고소하고 뭐 손해배상할 거야 이렇게까지는 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그러한 내용들은 좀 사전에 좀 안내를 해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판결이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진술 위주로 자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현지조사 당시에 작성된 사실확인서는 증명효를 아주 높게 평가해서 이와 배치되는 객관적 자료 그리고 사실확인서 뭐 회유나 협박 이런 것들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해당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믿어줍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건 정말 위반 행위가 없으시면 거기다가 내가 위반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왜냐? 뭐가 위반인지를 아셔야지 거기다가 그걸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대표적인 예로 뭐냐면은 위탁급식 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재가기관이다 보니까 주간부는 아마 위탁급식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주간부에서 뭐 있는데 위탁급식을 하다 보면은 급식의 밥이 질이 너무 떨어집니다. 왜냐? 대량으로 하고 찐밥이기 때문에. 그리고 갖고 오면은 다 식어서 오죠. 보면은.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걸 드시다 보면은 아, 어르신들이 너무 불평이 많고 또 본인이 느끼기에도 딱 압니다. 직접 손수 지은 밥이랑 너무 차이가 나니까. 자, 그래서 위탁급식은 오지만 어르신들을 위해서 손수 압력밥솥이나 뭐 전기밥솥에다 밥을 해서 어르신들께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잘못일까요? 네, 잘못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인지 모르고 현지조사 나왔을 때 그 조사원들이 딱 보니까 위탁급식인데 밥솥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개. 오늘 기관에서 밥도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그 원장님께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예, 저희는 어르신들을 위해 양질의 밥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기관에서 손수 밥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공단분들이나 하면서 칭찬하시죠. 아, 정말 기관에서 정말 열심히 잘하시네요. 정말 훌륭한 기관입니다. 마지막 날 조리원 배치 위반으로 적발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 참 안타깝지만 현행 규정이 이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이제 뒤에 이제 하나씩 챕터마다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걸 잘 숙지하셔갖고 거기다 그냥 인정 못합니다 이렇게 쓰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잘 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뭐 물론 그것도 의미는 있죠. 나는 위반 행위를 인정합니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나니까.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진술이 이제 조금 자꾸 이제 여러 원장님도 이제 현지조사 방식도 알고 또 뭐 조사하시는 분들이 싫어하지만 변호사도 끼고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진술이 잘 이제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오히려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통신 자료라고 그래갖고 그 왜 휴대폰 기지국 뜨기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해당 통화했을 때 어디에 있는지 나타내는 이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금융거래 내역, 뭐 계좌이체 내역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카드 이용 내역까지 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그 내용을 보면은 보통 그 사람이 어디에 언제 위치했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종사자들이 실제 기관에서 잘 근무를 했는지를 보기 위한 자료로도 쓰고 특히 금융거래 내역 관련해서는 이제 본인 부담금 수납 관련해서도 많이 보기도 하고 또 보통 이제 허위 인력을 신고하게 되면은 월급을 백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간혹 당당하게 계좌로 돌려받는 경우가 있어갖고 그런 거 적발하려고 이제 좀 많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진짜로 잘 일을 하시고 기관 운영도 하셨으면 오히려 이런 거는 좀 유리한 자료로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쪽에서 의심을 가질 때 한번 미리 떼어보신 다음에 기관에 크게 불리한 내용이 없고 오히려 이걸 통해서 내가 근무를 했다는 내용을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유리한 자료로 오히려 제출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뭐 현주사 나왔다고 하면 한번 떼어놓으세요. 떼어놓으시고 한번 그게 과연 나한테 유리한 자료인지 불리한 자료인지 한번 좀 살펴보신 다음에 제출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제가 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 통신 자료를 봤더니 너무 진짜 너무 불리한 거예요. 내가 기관 근무하는 날인데 갑자기 뭐 지금 대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제주도에서 찍힌 게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시죠. 아, 이거를 내가 내야 되나 말아야 되냐. 내야 될까요? 네, 뭐 저는 그냥 변호사로서 답변 드리는 거예요. 뭐 원장님한테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네, 안 내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게 나오면은 이거는 진짜로 뭐 어떻게 보면은 번복할 수 없는 진술보다 더 불리한 자료니까. 그러면은 공단에서 말을 합니다. 아, 그러면 이 자료를 안 내시겠다. 그러면 저희는 그 소명을 믿을 수가 없고 나중에 저희가 형사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형사 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러면 형사 고발을 하는 거를 감수하면서 내가 이걸 내지 말아야 될까?
뭐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안 내시는 게 나으세요. 진짜 불리한 자료면은. 왜냐면 이제 통신 자료라는 거는 보통 발급일 기준으로 한 1년치만 나옵니다. 근데 공단에서 형사 고발을 한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지 조사 끝나고 고발장 고발을 해서 써야죠. 경찰에 넘기면 경찰이 이제 그 보고서는 또 배정하고 뭐 해야죠. 하다 보면은 몇 달이 지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경찰이 그때 가서는 이제 경찰은 이제 뭐 영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업무 협조 차원에서 받아볼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그 해당된 지난 시간 동안 지나간 기록은 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실상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없어지는 효과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현지조사에서는 너무 압박감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뭐 경찰 조사도 당연히 압박감도 있긴 한데 이 현지조사와는 다르게 경찰에서는 이제 좀 형사소송법이나 뭐 그런 절차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요즘에는 심하게는 안 합니다. 경찰 조사가 오히려 더 편한 경우도 있고, 또 경찰에서는 공단에서 제출한 사실항에서만 믿고 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사를 잘못 받으셔갖고 부당하거나 좀 억울한 일이 있다 그러면은 형사 조사를 다시 한번 받는 것도 다시 한번 기회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거는 형사 절차가 진행돼서 집행유예를 받으시게 된다. 그러면은 그 기관 지정 결격 사유가 되기 때문에 지정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 판단하셔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불리를 좀 판단하셔갖고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형사 절차가 진행되게 되면 단 하나 불리한 점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집행유예가 나오게 되면은 기관이 날아갈 수도 있다. 그건 항상 좀 염두에 두시고 좀 진행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통신자를 제출 안 한다고 해도 다른 증거로 해서 입증되는 경우에는 뭐 고발까지 안 하는 경우도 많고, 고발을 꼭 한다는 건 아니니까 그때 내용을 살펴보셔갖고 과연 이게 제출할 만한 내용인지 한번 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현지조사 시 주의할 사항은, 첫째, 정확히 기억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측이나 타 종사자의 발언 등에 의존하면 안 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고발이나 장기요양, 급여 제공 제한 처분 등을 고지하는 경우에도 이에 연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기관을 위한다고 생각했던 진술이 오히려 기관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얘가 뭐가 있냐면은, 어떤 종사자가 뭐 하루에 뭐 한 2시간씩 추가 근무를 했어요. 근데 공단에는 뭐 원장님들이 보통 그러시잖아요. 월 기준 근무 시간만 신고하면 되니까 그냥 8시간만 신고하고 마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사가 나왔습니다. 조사 나와서 그 종사자한테 물어봤어요.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저는 9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공단 그 조사자가 그러죠. 아니 9시부터 18시까지 신고돼 있는데 왜 당신은 20시까지라고 말을 하냐. 아, 난 진짜로 20시까지 2시간 추가 근무를 매일매일 했기 때문에 내 근무 시간은 그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단은 불리해집니다. 왜냐? 초과 근무가 있다고 그러는 거는 결국에는 월 기준 근무 시간 미달로 잡기 위해서는 그 근무 시간 신고한 시간 동안 다른 일을 했거나 뭐 다른 업무를 해서 그 시간이 초과 근무 시간 이상이라는 걸 입증해야지만 이제 월 기준 근무 시간 입증이 되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가능하면 초과 근무가 안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죠. 뭐 이건 회유라고 그러긴 하지만, 회유라고 하긴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럼 초과 근무를 했는데 기관에서는 따로 뭐 돈을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없죠. 보통 없어요. 초과 근무에도 뭐 보통이 아니고 없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없는데요. 그랬더니 공단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러면 기관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셨네요. 나중에 노동청에 고발되거나 뭐 그런 임금체불로 문제가 되겠네요. 그랬더니 갑자기 종사자가 이제 기관이 해가 간다 그러니까 잠시 혼돈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기관에는 해가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사실은 나 추가 근무 안 했어요. 뭐 8시간 한 게 맞아요.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기준 시간만 근무한 게 인정이 돼 버리면, 그 시간 중에 1분이라도 다른 일을 했던 게 인정이 돼 버리면은 월 기준 근무 시간 미충족이 돼서 한 명으로 쳐주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지 조사라는 건 정말 잘 아셔갖고 그거를 빠져나간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정말 잘 아셔갖고 그거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시고 그러한 뭐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뭐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경우도 종종 뭐 유리한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보통은 뭐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뭐 그게 좀 오히려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임의조사입니다.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항에서 쓰라고 그러는데 원장님들이나 뭐 종사들이 맨날 말씀하시는데 공단이 불러주는 대로 썼다. 이거 내가 쓴 거 아닌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저도 이제 그게 무슨 취지인지는 알아요. 나중에 이제 이 사실항에서 작성이나 구두 조사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죠. 그걸 이제 쓰세요 하면은 종사자분들이 그걸 정리해서 쓰실 능력은 없으시죠. 그럼 옆에서 공단 직원이 불러주는 게 아니고 말씀하시죠.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해서 쓰고 오신다고요. 그러면 그거를 종사자분들은 와서 공단이 쓰라는 대로 썼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진짜 쓰라는 대로 쓴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쓰라는 대로 쓰는 건 뭐냐면 가자마자 공단 직원이 자 쓰세요. 뭐뭐 했죠, 뭐뭐 했죠 이렇게 쓰는 게 쓰라고 해서 쓰는 거지. 충분히 얘기를 나누고 그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좀 정리해줬다고 해서 그거를 뭐 자기 의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기억이 나지 않거나 뭐 정확한 게 확실한 게 아니면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면서 쓰는 거를 거부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뭐 한 것 같다 이런 필요 없어요. 진짜 눈으로 보고 자기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진술을 남겨두시고 유리한 부분 가능하면 풍부하게 많이 써두시는 게 추후 뭐 처분이나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쟁송해서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위반 행위로 나오는 게 인력 배치 기준 위반입니다. 그래서 인력 배치 기준 위반은 뭐냐면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에서 이제 인력 배치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수 기준으로 해갖고 뭐 몇 명 이상인 경우에는 뭐 몇 명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위반이 발생한 달에 인력 추가 배치 위반이 발생하면은 그 해당 월에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을 전부 가산금을 환수하는 구조였습니다. 올해 전까지는. 다만 올해부터는 이제 고시가 개정돼서 인력 배치 기준을 충족한 다른 직종은 가산을 인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어떻게 됐냐면 단적인 예로 시설장이 근무 시간이 미달되면 시설장을 한 명이 꼭 있어야 되는데 한 명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시설장 근무 위반에 따른 뭐 그때는 감산이 없었으니까 시설장 위반만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그에 따른 요양보호사 뭐 간호사 뭐 하여튼 뭐 사회복지사 이런 추가 배치 가산까지 다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바뀐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시설장이 위반이 되게 되면 시설장 배치 가산만 가져가는 구조인데 뭐 시설장은 배치 가산이 당연히 없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대신 3개 직종 이상이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뭐 전체를 다 가져가는 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새로 생긴 게 시설장이 위반하게 되면은 예전 규정에 따르면 지금 이것처럼 그 해당 위반 직종에만 가산금을 가져가게 만들어 버리면 시설장 위반에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거든요. 없다고 판단을 되거든요. 지금 보면. 그래서 생긴 게 이제 시설장도 감산 규정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감산 규정이 없었는데 시설장이랑 영양사 그분이 아마 이제 감산 규정이 생겨갖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해당 위반한 인력 배치 기준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만 가져가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가 인력 배치 기준 위반이 됐으면 요양보호사가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 추가 배치 가산금이라는 거는 기준 인원보다 더 놨을 때 되는 건데 저는 이게 과연 이렇게 되는 게 있을까 그게 좀 의문이 되긴 해요. 네, 뭐 그건 나중에 공단이 또 알아서 개정을 할 사항이니까 저희는 뭐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월 기준 근무 시간이랑 고유 업무 수행 여부. 그래서 고유 업무 수행 여부를 요즘에 많이 봅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요양보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많이 위반되는 게 이제 뭐 다른 직종을 크로스했다 이거죠. 그리고 특히 많이 되는 게 이제 뭐 주간보호도 그렇겠지만 뭐 방문 요양에서는 특별히 이게 문제되는 건 없는데 방문 쪽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가 뭐 요양보호사 팀장이라는 직책을 부여받아갖고 뭐 요양보호사들 관리하고 뭐 이렇게 한 경우 또는 뭐 사회복지사가 본연의 프로그램을 안 하고 뭐 다른 업무를 한 경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각 직종 종사자들의 고유 업무가 뭔지를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설장은 전체적인 관리 그렇죠? 그런 거고 사회복지사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프로그램 수행입니다. 프로그램 수행하고 뭐 계획 수립하고 뭐 하고 그다음에 수급자들을 이제 상담이라든가 그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사 업무고 요양보호사들은 직접 대면하는 거니까 어르신 케어겠죠, 그렇죠? 항상 공단에서 보는 거는 뭐
여기는 아니겠지만 시설 쪽에서 보는 건 뭐 기저귀 케어 있냐고 자꾸 그걸 위주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저귀 케어를 자꾸 묻는 건 뭐냐면은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있으면 그분은 실제로 그런 어려운 일을 안 하고 좀 편한 일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요양보호사가 동일하게 일을 해야지 어느 한 사람만 뭐 팀장이라든가 뭐 그런 것처럼 관리의 직무를 같이 수행하면은 많이 잡히니까 그런 것들을 평소에 좀 잘 주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이제 종사자분들도 자기의 본연의 임무가 뭔지는 좀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종사자분들에게 본인의 주요 임무가 뭔지를 좀 숙지하고 확인하는 좀 절차를 거치세요.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것도 좋지만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만큼 그에 따른 적법한 근무 수행으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좀 숙지를 시키시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 공단 측에서 와서 물어보면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실제로 그분들이 하시는 건 정말 잘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말로 표현을 해야지 그쪽에서 인정해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왜냐, 그 사람들이 24시간 이 사람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자기가 본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적법하게 잘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하시는 게 서투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좀 연습도 해두시는 게 현지조사를 대응하기 위한 좀 방법이긴 합니다. 시간이 이제 좀, 네, 좀 이제 번외 안 붙고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 배치 특례 규정에 주의해야 되는데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급식 위탁 정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식 위탁을 하게 되면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일체 기관에서 조리를 하면 안 되고, 둘째는 급식 수입니다. 그래서 그 위탁 급식 업체에서 음식을 너무 많이 줘갖고 내가 지금 수급자가 10명인데 5명만 발주를 한다. 왜냐? 잔반이 많이 남으니까. 특히 어르신도 많이 안 드시니까. 잔반이랑 뭐 환경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면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딱 드시는 식수 인원만큼 정확하게 전량 위탁을 해야지 급식 위탁 위반으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 관련해서는 외근의 인정 여부가 이제 많이 이슈가 됐는데,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간보호 쪽인데, 주간보호 아니 방문요양도 마찬가지죠. 요양보호사라든가 간호사 뭐 이런 분들은 어르신들을 직접 대면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게 임무입니다. 어르신들을 케어해야 되고 어르신들을 이렇게 잘 해야 되고 일상생활을 지원해야 되고. 그런데 시설장이나 사회복지사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시설장은 가장 주요한 임무 중 하나가 뭐 시설 관리이기도 하지만 수급자 유치가 제일 큽니다. 왜냐? 가만히 있는다고 수급자들이 오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렇게 고령의 신체 활동이 좀 불편하신 어르신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려면 외부 활동이 필수적인 거고, 그러한 외부 활동도 기관 업무로 당연히 봐야 되기 때문에, 또 관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영규칙에 따르면은 관련 지자체라든가 사회화 활동과 뭐 좀 뭐 협력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라고 이렇게 좀 정해진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장이나 뭐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외근이 필수적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시설장은 꼭 시설 내부에만 있어야지만 근무 시간으로 인정되진 않는다. 이게 한 몇 년 전에 이제 형사 판결부터 나와갖고, 요즘에는 그래서 공단에서도 단순히 기관에 좀 자주 없다고 해도 뭐 출장 복명서라든가 이런 거 잘 만들어 두신 거거나, 아니면 그때 나갔을 때 무슨 일을 했다는 근거 자료를 만들어 두시면 그걸로 문제 삼진 않습니다. 그래도 항상 의심을 하니까 출퇴근 시간은 잘 지키고 중간에 나갔다 오면서 항상 해당 근거 자료를 좀 많이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월 기준 근무 시간 미충족될 때는 1분이든 2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한 명으로 쳐주진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모자란 사람들을 합쳐서 뭐 한 명으로 봐주는 기준은 있습니다. 정원 초과 기준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주야간보호에서 기관이 정원을 초과한 경우, 그래서 예전에는 감산이 그 해당 월에 1일이라도 있었으면은 가산금 전부를 환수하는 구조였는데, 24년부터는 또 고시가 개정돼서 감산과 마찬가지로 정원 초과 발생 일술 비율만큼만 가산금을 가져가는 경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언제 많이 생기냐면 등급회자 하셨을 때, 그리고 또 주간보호에서 왜 그 미이용 수가 청구하실 때, 그런 경우 때 많이 발생하시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등급회자나 미이용 수가할 때도 다 수급자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도 다 입소자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원 초과 위반이 되면은 일이 커집니다. 그래서 기본 수가에 대한 감산뿐만 아니고 가산금도 감산이 되는 거고, 또 가산금도 추가 배치 가산금이 아니고 일체의 가산금을 다 하기 때문에 금액이 커지게 되고, 또 정원 초과가 되면 자동으로 배상책임보험 위반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3종 세트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원 초과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원을 꽉 채워갖고 진짜 원활히 운영하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안전하게 운영하시려면 한 명 정도는 좀 여유를 두는 것도 저는 뭐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시설장 상근 의무 위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직종과의 겸직 유무. 그래서 시설장 하시면서 뭐 교육원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방문요양 쪽 하시는 분들 보면은 많은데 그 겸직은 뭐 겸직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지만 겸직하면서 그 교육원 업무를 하는 시간은 근무 시간에 다 공제를 하셔야 되고 교육원에서 특히 강의하신 경우에는 그거는 다 뭐 다른 근무 시간에서 아예 빼던가 연차라든가 그런 처리를 해두셔야지 그 교육원에 갖고 강의하신 거는 아시겠지만 광역 지자체에 다 올라갑니다 보고가. 그래서 그것만 떼어보면은 이 사람이 실제 이 재가센터가 아니고 교육원 업무를 했다는 게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걸리게 되고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주의하셔야 되고 특히 교육원 업무를 하는데 원장 1인만 덩그러니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좀 의심을 하겠죠. 왜냐 누구든 간에 교육원 업무를 일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하시려면은 따로 연차 처리를 하던가 아니면 업무 시간 이외에 한다는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 내용은 이전 규정은 감산 규정은 없었는데 해당 올해 이제 뭐 인력 배치 기준 위반에 따른 추가 배치 가산금을 전부 환수하는 구조로 좀 심했었는데 이 올해부터 바뀐 거는 저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은 뭐 당연히 없는 거고 이제 일정 부분을 기본 수가에서 감산하는 규정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거는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방문 라운딩 급여관리 업무 위반 관련해서는 주의하셔야 될 게 특정 수급자에 대해서 3개월 연속 위반 시에는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금을 전부 환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99%를 다 했다고 해도 한 명한테 3달 안 가면 그냥 빵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 거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코로나 당시에 이제 지침, 특히 유선 전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맞게 했는지 왜냐면 이게 지침이 하도 많이 바뀌어갖고 그 지침 바뀔 때마다 그걸 따라가지 못해서 위반 행위로 잡히신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봐셔야 되고 그다음에 방문 라운딩은 구체적 뭐 지침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평가 때는 뭐 10분인가 20분 하면 뭐 되게 좀 좋은 점수를 준다 그러는데 방문 라운딩은 몇 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문 라운딩은 그 요양보호사가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시간 동안에 수급자의 집에 방문해서 방문 라운딩을 했으면은 인정을 해줍니다. 뭐 1분을 했든 10분을 했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는 게 방문 라운딩을 가려고 했는데 어르신이 극도로 거부하셔갖고 문을 안 열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로. 뭐 오면은 뭐 막 소리치고. 그럼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못 간 건데 이거를 못 간 걸로 평가할 수 있느냐? 우선 공단은 그런 경우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안 가면 안 된다고 공단은 판단을 하는데 나중에 근데 이게 이슈화 되었고 법원 판결까지 간 건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저희도 이제 지금 다투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보면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의 사망, 입원 등이잖아요. 등. 그래서 가정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라운딩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진짜 수급자가 정말 극도로 외부인과의 접촉 자체를 요양보호사 제외하고는 싫어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아직 판결까지는 간 건 아니고 그래서 그건 좀 다투고 있습니다. 특히 뭐 가족요양 하시는 경우에 이런 게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방문 라운딩 할 때 항상 조심하는 게 가능하면 수급자 집에 가서 하세요. 뭐 기관에 불러서 하신 분들도 있고 막 여러분도 계시는데 그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왜냐 뭐 방문 요양이라는 건 수급자 집에서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 해당 서비스도 거기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야지. 특히 병원 동행한다고 해서 병원 쫓아가서 하시는 분들 계세요. 방문 라운딩을. 뭐 병원 동행을 할 수도 있고 병원 동행하는 과정에서 방문 라운딩 했다고 해서 위반으로 잡을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공단에서는 그것도 위반으로 잡고 있으니까 그거는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나중에 법원 판결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좀 구제될 수 있긴 한데 그래도 가능하면 현지조사 때 안 걸리시는 게 원장님들한테 가장 이익이기 때문에 소송하시면 금전적, 시간적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대부분은 현지조사에서 안 걸리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급식 위탁 관련해서도 이제 영양사나 조리사가 배치된 위탁업체에 위탁시 뭐 조리원 배치를 면제시켜 주는 건데 전부 위탁이라 해서 밥치사라든가 뭐 특별식 이런 것도 원칙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급식 일원수에 따른 전량 발주를 하셔야 되고 가장 큰 문제점이 됐던 게 이전에 사건이 지금 진행 중에 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급식업체를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양사가 조리사가 다 배치되어 있는 걸로 확인을 했었는데 중간에 회사 사정으로 영양사가 퇴사한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공단에선 적발했습니다. 왜냐? 영양사와 조리사가 배치된 위탁업체에다가 위탁을 했어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영양사가 없지 않았냐. 그래서 위반으로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 우선 그거는 기관의 책임을 묻긴 좀 힘들어요. 그렇죠? 기관에서는 정말 자기는 믿고서 한 건데 그리고 확인까지 다 했는데
그래서 그것도 뭐 환수도 다퉈볼 만한데 환수는 이제 기속행위라고 그래갖고 법에 위반되냐 아니냐만 보기 때문에 좀 환수는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업무정지 처분에서는 정말 좀 구제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렇게 영양사 관리를 제대로 못한 급식업체한테 책임을 묻긴 하셔야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뭐 그런 거는 나중에 뭐 말씀드릴 텐데 지금 드릴 말씀을 해서 중간중간 좀 영양사들이 배치되어 있는지도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라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보면은 처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환수 처분이랑 업무정지 처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소송 중에 어떤 게 더 어려워요 하면 당연히 환수처분 소송이 어렵습니다. 왜냐? 구조가 그래요. 환수처분 소송은 그 법의 이제 요건에 맞지 않는 급여 비용이 발견되면 그 급여 비용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고 의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라든지 지자체에 재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반 행위의 동기라든가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밥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진짜 내가 별도의 비용과 별도의 인력을 써서 했더라도 위반은 위반이라고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환수 처분에서는 뭐 과거 10년치까지 가능하고 뭐 환수 결정 통보가 나오면 바로 전산상계를 해갑니다. 그거를 이제 막을 수 있는 게 집행정지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환수에 대한 집행정지는 법원에서 좀 인색합니다. 왜냐? 집행정지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처분이 있는데 이 처분을 정지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이 사람이 처분에 대한 소송을 이겼을 때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하는데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정지를 안 시켜두면 나중에 원장님들이 업무정지 처분 다 받고 이겨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난 이미 업무정지 처분을 다 두드려 맞았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업무정지 처분을 맞기 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은 인용을 많이 하는데 환수 처분은 돈이다 보니까 법원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겁니다. 우선 환수를 해가고 니네가 이기면 돌려주면 되는 거다. 이게 기본적인 법원의 생각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라고 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뭐냐? 이게 전산상계라는 게 좀 어느 정도 급여 비용을 적절하게 뭐 운영비 최소 운영비를 주면서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고 전액을 다 가져가는 구조다 보니까 이게 결국엔 전산상계를 맞는 게 기관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로까지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하는 소송 중에는 뭐 30억짜리도 있어요. 그럼 그분은 도대체 30억을 어디서 갖고 오냐고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반 사정을 봤을 때 아 그래 이거는 단순히 금전적 문제가 아니고 너네 기관의 운영을 못하게 할 정도의 큰 파급력이 있겠구나.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인용을 해줍니다. 근데 제가 왜 환수에서는 집행정지를 잘 안 권하냐면 첫째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용 가능성이 낮기도 하고 둘째는 집행정지를 가갖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환수의 전산상계를 당장 막으려면 심사청구랑 재심사청구 단계를 뛰어넘고 소송으로 막바로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두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그 기회를 상당 부분 상실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소송하시는 이유가 업무정지 처분 때문에 하시는데 업무정지 처분을 뒤로 미룰 수 있는 유예시킬 수 있는 효과도 한 2년 정도는 줄어든다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뭐 이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짜 돈을 구하실 수 없었고 기관이 문을 닫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해드리죠. 그래도 요즘에는 좀 많이 좀 그래도 이쪽을 많이 인정해주는 분위기래 갖고 예전에는 정말 뭐 하면은 99% 저는 안 나온다고 봤는데 요즘에 그래도 저희가 하면은 한 그래도 3건 중에 2건은 받아주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많이 시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이게 잘 안 되니까. 근데 진짜 부득이하게 제가 봤을 때도 이건 안 되겠다고 하시는 시거들은 그렇게 하고 진행을 하는데 그때는 좀 인용률이 괜찮긴 합니다. 요즘에는. 그냥 참고를 해두세요. 그 다음에 이걸 실질적으로 전산상계에 전액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건 분할납부라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환수결정 통보가 나오면은 관할 지사나 센터를 가서 나 도저히 이렇게 한 번에 가져가면 운영이 안 되니까 좀 나눠서 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지사장의 권한으로 해서 요거를 분할해서 내게 해줄 수 있긴 합니다. 다만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이자가 셉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돈을 융통하는 것보다 셉니다. 여기서는 이자가 아닙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자로 보는 건데 약간 가상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세금 체납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이자라고 생각하는 가상금 부분이 상상보다 훨씬 셉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외부에서 가져오실 수 있으면 외부에서 조달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정지 처분이 있는데 업무정지 처분은 37조에 근거하는데 아까 환수와는 규정이 다릅니다. 아까 환수에서는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해야 된다. 그래서 의무로 되어 있는데 이 업무정지 처분은 지정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처분을 내릴 건지 말 건지 그리고 처분을 며칠로 내릴 건지에 대한 지자체에 일정한 권한을 줍니다. 그게 재량행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환수 처분에서
다 지셔도 지정 취소나 업무 정지는 이기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자주 나오죠. 왜냐? 두 개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환수에서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위반을 했는지, 위반 행위 정도가 어떤지, 그리고 이 위반 행위 진짜 비난 가능성이 큰지, 그리고 이게 진짜 이렇게까지 처분을 내려야 될 사안인지, 그리고 관련해서 이러한 여러 재반 감경 요소가 있었는데 적절하게 니네가 업무정지수를 산정했는지 이런 거를 일체 따지지 않고 하는 게 환수인 반면에 업무정지에서는 제가 지금 드린 말씀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합니다. 그래서 이게 환수처분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게 허위, 기만, 은폐와 같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할 만한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게 이 사람의 잘못으로 귀책시킬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마지막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보면은 그 지자체의 제재처분 기준인 별표 2에 따르더라도 거짓 청구의 경우에는 감경을 못하게 돼 있지만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경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럼 거짓 청구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거짓 청구는 쉽게 말하면 알고도 한 경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모르고 한 경우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여러 원장님들이 모르고 한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감경을 했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는 그런 걸 잘 안 해줍니다.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이러한 여러 재반 감경 사유가 있음에도 지자체에서는 적절한 재량권, 감경 요소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라는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환수보다는 업무정지 처분이 다툴 사유도 많고 당연히 승소 가능성도 높다는 거. 그래서 환수가 적법해갖고 환수를 포기하시는 경우에도 업무정지는 한번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진짜로 이거를 수용할지 아니면 뭐 쟁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으실지를 신중히 이제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문 절차의 중요성이라고 하는데 의견서 제출 시 뭐 처리 절차 이렇게 돼 있는데 청문 절차라는 게 이제 환수와 달리 업무정지는 기관에 내리는 불이익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엄격한 청문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요식행위로 해갖고 거치는 경우가 많고 감경도 안 되고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그냥 가봐야 아무것도 안 되고 내봐야 아무것도 안 된다고 등한시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판결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청문을 통해서 여러 위법 사항을 주장을 해보셔갖고 최소한 감경을 노려보셔야 되고 그리고 요즘엔 지자체에서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되는 경우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한 감경이라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청문 절차를 통해서 업무정지 처분이 없어지진 않아요. 왜냐 걔는 내부 제재 처분에 따르면은 면제까지 할 수 있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래도 2분의 1이라도 감경하시 놓으시면 나중에 추후 소송을 할 때도 좀 부담감이 적으시고 뭐 2분의 1 했을 때 그 해당 일수를 기준으로 과징금으로 가름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면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청문 절차를 요식행위로 생각해갖고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네, 이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더 핫한 이슈가 노인 학대 방임인데 결국에는 뭐 어르신들을 모시다 보면은 어르신들이 불가피하게 다치거나 돌아가시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모든 거를 보호자 쪽에서는 24시간 관찰하거나 뭐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기관의 관리 의무를 묻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진짜 이게 많은데 돌아가시거나 하면 의례적으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이제 학대 방임 의심을 하고 또 형사고소나 뭐 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노인 학대 방임의 기준을 보면은 노인 장기요양법에 따르면은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이 나오게 되고 사회복지사업법상에 따르면 개선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 지자체에서 판단했을 때 이게 사안이 방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정말 극히 좀 어떻게 보면은 경미한 사안이다. 그러면은 개선명령 쪽으로 가고 또 나아가서 이게 어떤 방임이나 학대로 판정되지만 기관에서는 그동안 관리나 종사자들의 관리나 뭐 그런 주의 감독 의무를 충실히 해서 기관에까지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선명령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보다는 개선명령이 뭐 경한 처분이니까 개선명령을 받았으니까 나는 살았다.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신데 이게 결국엔 나중에 발목을 잡습니다. 개선명령 처분은 1차에선 개선명령 처분인데 2차에서는 이제 시설장 교체, 세 번째 걸리시면은 시설 폐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아직은 내년 재지정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딱 어떻게 된다고 나온 건 없는데 이러한 노인 학대 방임이 되면은 감점이 상당 부분 들어가게 만든 지자체도 많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그래서 재지정할 때 좀 많은 감점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개선 명령이 나왔다고 해서 그냥 아무런 기관에 피해가 없다고 수용을 하시는 자세는 좀 지양하셔야 되고 이게 과연 진짜 내가 학대나 방임으로 인정될 만한 잘못을 했는지를 판단하셔갖고 쟁송 여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또 개선 명령 받으시면은 공단의 등급 평가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많이, 그것도 많이도 아니고 뒤로 거의 최하로 떨어지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려하셔갖고 지금 당장 불이익이 없다고 안심하셔는 안 됩니다. 그래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조사를 통해서 대부분 되는데,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노인 학대나 방임의 그 의미를 되게 크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소한 경우에도 다 방임으로 봐요. 왜냐?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어떤 기관이냐면 여러분들한테 좀 더 어르신들을 잘 모시라고 계도하는 기관입니다. 잘하라는 의미로 이거 방임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이거 업무정지나 형사처벌하라고 방임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뒤에를 보시게 되면 법원에서 지자체나 수사기관에서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다 보니까 명칭부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방임이라고 보면 보통 방임이라고 보고 제재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려갖고 이제 나중에 법원으로 오는데, 법원에서는 과연 그러면 그러한 학대 방임 판정,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판정을 금과 옥조로 여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학대, 특히 방임의 의미를 아주 제한적으로 봅니다. 왜냐? 이렇게 방임을 맞으면은 최소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가 내려오고 그다음에 개인의 형사처벌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밑에서 보는 것처럼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는 방임이란 학대에 준할 정도로 기본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매우 좁게 보기 때문에, 왜?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환수나 업무정지보다 이쪽 소송이 좀 풀기는 쉽습니다. 법원에서도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이게 고령에다가 또 지금 여러 기관들에서는 전문 의료기관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전문 비의료인에게 그러한 과도한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게 과도한 주의 의무를 요구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대나 방임이 일어난 경우에도 기관에서 평소에 노인 학대 관리, 학대나 방임 관련해서 종사자들이나 그러한 뭐 교육이라든가 평소에 주의 감독 의무를 충실히 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이나 아니면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도 해당하는지를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조사가 나왔다 그러면 항상 조사가 나오면 오히려 여러 원장님들이 그 노인보호 전문기관 조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기관의 불이익으로 따지면은 업무정지 측면에서 또 형사처벌 측면에서는 이쪽이 더 불이익이 큽니다. 그래서 노인보호 전문기관도 현지조사와 마찬가지로 잘 대응을 하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이제 뭐 강의라고 하긴 그렇고 좀 안내는 마치고요. 이제 노령의 수급자들을 돌보시는 마음만큼이나 요즘에는 현행 규정에 따른 이제 엄격한 운영이 요구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노인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로서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시 고시나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또 의문이 드는 사항이 있을 때는 여러 원장님들께서 상의하시는 거 좋은데 잘못된 정보를 서로 공유하시는 경우가 많으셔갖고 그런 것들은 협회나 아니면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서 좀 정확한 판단을 받고 그에 따라서 운영을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을 위하는 마음이나 그 노력이 헛되지 않고 이제 사회에서 어떤 존경이라든가 이런, 존경까지는 좀 그렇지만 사회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기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